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부터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이야기까지 모든 사연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평소에는 라디오를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 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경험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를 거쳐 지금까지 1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여성이라고 하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 가정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강준모라는 사람인데 39세 건축가예요. 유명한 건축가 집안의 장남이라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양 있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가문의 배경이 탄탄해 보였거든요. 저희는 5년 전에 결혼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연애보다는 조건이 맞아서 결혼한 면이 컸어요. 둘 다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있었고 서로에게 적당한 상대라고 생각했죠. 결혼 생활 초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병원 일에 몰두했고 남편은 건축 일을 했고요. 각자 바빠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성숙한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응원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버지 그늘에 계속 있으면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건축계는 인맥이 정말 중요한데 남편은 아버지와 결별하면서 그 인맥도 함께 잃어버린 거였죠. 처음에는 남편도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러 다니고요. 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보였어요. 술을 마시는 횟수도 늘어났고 집에서도 짜증을 많이 냈죠. 저는 의사로서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가끔씩 제가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까지도 꾹꾹 눌러 담으며 남편을 배려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한숨만 쉬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 성공을 시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좋겠다. 안정된 직업 가져서라든지 의사는 실패할 걱정이 없어서 좋겠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힘들어서 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점점 그런 말들이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제가 병원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승진 소식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축하해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대신 너는 운이 좋다 또는 여자 의사라서 더 주목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제 노력을 폄하했죠. 그때마다 정말 서운했지만 남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2년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외박을 하는 일도 생겼어요. 클라이언트와 술자리가 있어서 또는 지방 출장이 있어서라는 핑계였죠. 저도 바빠서 남편의 일정을 일일이 체크할 시간이 없었고 설마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먼저 남편이 갑자기 새 차를 바꾼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비싼 차를 샀는지 물어봤더니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차림도 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바꾸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요. 처음에는 사업을 위해서 겉모습에 신경 쓰는 건가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날 하필 제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해야 해서 남편 차를 써야 했어요. 평소에는 지하철이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날은 정말 급해서 남편 차 키를 가져간 거였죠. 수술을 마치고 차에 탔는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블랙박스를 만지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원래 같으면 그냥 주워서 남편에게 줬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혹시 남편이 어디를 다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집에 와서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해 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주차장이나 도로 영상들 뿐이었죠. 그런데 파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폴더 안에 숨겨진 또 다른 폴더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시스템 파일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본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양성 반응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사진들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부터는 어떤 고급 오피스텔 내부 사진들이었어요. 인테리어가 정말 세련되고 비싸 보이는 곳이었죠. 침실, 거실, 주방까지 구석구석 찍어 놓은 사진들이었어요. 마치 부동산 매물 사진처럼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 여자의 손이나 발끝이 조금씩 보이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 외박, 세차, 달라진 옷차림, 그리고 이 사진들까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제가 남편을 챙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물어볼까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 대응하자고요. 의사로서 저는 항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검사와 관찰을 거치거든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근처에 믿을 만한 흥신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곳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처음에 흥신소에 간다는 게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하니 담당자가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요즘 정말 많다면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동시에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재산을 최대한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로서 제가 번 돈도 상당하지만 남편 쪽 집안의 재산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정말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숨기는 방법을 잘 안다고 했어요. 흥신소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 정도 걸렸어요. 그 2주 동안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평상시처럼 남편과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집중이 안 될 정도였어요. 환자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닌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핸드폰도 항상 뒤집어서 놓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요. 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친절해지기 시작했어요.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어요.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거였죠. 그날 오후에 병원 일을 마치고 바로 갔어요. 담당자가 준비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남편의 내연녀는 윤혜진이라는 30세 여성이었어요. 강남 청담동에 있는 유명 갤러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리고 키도 크고 스타일도 세련되고요. 순간 제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흥신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가 관리하는 비자금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윤혜진에게 선물로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였죠. 남편의 어머니인 강주원 씨는 하나아트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서울에서는 꽤 유명한 미술재단이죠.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 뒤에 상당한 재산이 숨어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그 돈을 노리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흥신소에서 준 자료에는 남편과 윤혜진이 만나는 장면들이 찍힌 사진과 영상들이 있었어요.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갤러리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까지요. 특히 갤러리 행사 영상을 보니 남편이 윤혜진에게 뭔가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한다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이해하고 배려해줬는데 정작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댁의 돈까지 빼돌리려고 하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정면 대결을 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떠올렸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행동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행동했죠. 흥신소에 연락해서 그날 밤 남편의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윤혜진이 자택에서 추락사했다는 거였어요. 청담동 오피스텔 15층에서 떨어져서 즉사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일단 자살 또는 사고사로 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의 불륜 상대가 죽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충격이 컸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윤혜진의 죽음 소식이 뉴스에 나왔을 때 남편이 전혀 놀라지 않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텐데 남편은 너무 담담했어요.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윤혜진이 죽은 날 밤 남편의 알리바이도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은 그날 건축 동호회 모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몰래 확인해 보니 그날은 모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날 밤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시 흥신소에 연락했어요. 윤혜진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했죠.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한계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흥신소 담당자가 연락을 주더라고요. 중요한 영상이 있으니 직접 와서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날도 병원 일을 마치고 바로 갔는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영상은 윤혜진이 죽기 며칠 전 갤러리 행사에서 찍힌 거였어요. 남편이 윤혜진과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윤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강경해 보였고 남편은 뭔가 간청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던 거예요. 저희 남편은 어릴 적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왼쪽 발을 살짝 끌며 걷는 습관이 있어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매일 봐왔던 특징이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영상 속 남편은 그런 특징이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영상 속 사람은 남편과 똑같이 생겼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그리고 손짓이나 자세도 미묘하게 달랐고요. 그 순간 번개처럼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목소리도 비슷해서 전화로는 구분이 안 될 정도죠. 하지만 동생은 다리를 다친 적이 없어서 걸음걸이가 정상이에요. 만약 영상 속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동생이라면 남편은 그날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 윤혜진과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바로 그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처음에는 경찰도 시큰둥했어요. 민간인이 수사에 개입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제가 의사라는 걸 밝히고 영상 속 걸음걸이의 차이점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쌍둥이 동생이 형의 알리바이를 조작해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제야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초조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혹시 살인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게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당분간 병원 근처 호텔에서 지낸다고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왔어요. 드디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했어요. 경찰서로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끔찍했어요. 먼저 윤혜진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나 사고가 아니라 타살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부검 결과 윤혜진의 몸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됐고 추락하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했던 대로 갤러리 행사 영상 속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동생을 조사한 결과 형의 부탁으로 그날 갤러리에 가서 윤혜진과 만났다고 자백했다고 해요. 형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으니까 대신 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윤혜진을 죽인 이유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윤혜진이 남편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어머니의 비자금을 빼돌려서 윤혜진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윤혜진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단순히 연인 관계를 넘어서 남편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심지어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남편은 처음에는 윤혜진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비자금을 빼돌리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윤혜진의 요구는 더 커졌다고 해요. 급기야 윤혜진이 모든 걸 당신 부인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남편이 참지 못하고 윤혜진을 살해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 시어머니인 강주원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강주원 씨는 아들이 윤혜진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도왔다고 해요. 윤혜진이 아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강주원 씨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아들의 범행을 사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행 후에는 쌍둥이 동생을 이용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려고 했다고 해요. 심지어 만약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모든 책임을 윤혜진의 자살로 둘러씌우려는 계획까지 세워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그리고 평소에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친절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니요. 경찰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쌍둥이 동생까지 모두 체포했어요. 남편은 살인죄로, 시어머니는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죄로, 동생은 위증 및 범인은닉죄로 기소됐다고 해요. 재판은 약 6개월간 진행됐어요. 그 기간 동안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명문가 며느리 의사가 밝혀낸 완전 범죄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원했던 건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의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거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이었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재단 자금을 빼돌리려고 했던 금액도 상당했고요. 또한 윤혜진의 진짜 정체도 알게 됐어요. 그녀는 단순한 갤러리 직원이 아니라 부유한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고 해요. 남편 외에도 여러 명의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혜진을 죽일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지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1심에서 남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징역 15년, 동생은 징역 3년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어렵지 않았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숨겨놨던 재산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는데 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돈들이었어요. 저는 그 돈들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범죄로 만들어진 돈을 제가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제 개인 재산은 온전히 제가 가져갈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의사로서 번 돈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깨끗한 돈이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사건 발견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거의 1년 반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의사로서의 일과 이 모든 상황을 처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을 제대로 알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였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항상 관찰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나 진정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만약 평소에 남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의 변화를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죠. 다행히 병원에서의 제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료들이 저를 더 대단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다면서요. 요즘은 예전보다 여유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고요. 특히 운동을 시작했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혼자서 드라이브를 했어요. 서울 올림픽대로를 따라 한강을 보면서 달렸는데 정말 상쾌했어요. 그동안 너무 답답한 일들만 있었는데 탁 트인 도로를 달리면서 마음도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차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그런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아직은 이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도 확실해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제가 의사로서 성취를 이뤄도 시샘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주는 사람이요. 또한 독립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더라고요. 요즘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보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의학적인 문제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환자분들의 가정사나 개인적인 고민에도 더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 환자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남편의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심해진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위로가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운 좋게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분석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혼 전문 변호사나 흥신소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직감이 맞았거든요. 또한 혹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무작정 참고 견디지는 마세요. 저처럼 힘든 시기니까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근본적인 인성이나 가치관은 더욱 그렇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의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평소에 자신만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 놓으시면 위기 상황에서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한동안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병원 동료들, 변호사님, 흥신소분들까지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셨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다만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앞으로 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처럼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대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무료 진료소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진료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동안 저는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하지 않고 살았어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동안에도 친정 부모님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거든요. 그때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상황을 설명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울고 계시던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우리가 항상 내 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요즘은 매주 한 번씩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향에 내려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졌어요. 특히 대학 때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힘들 때마다 연락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진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친구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제 슬슬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허탈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까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씩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혼자서 집에 있을 때면 만약 그때 남편이 솔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라고요. 지금의 제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더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제 자신은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제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편을 이해한다고 시댁을 배려한다고 제 감정을 무시했던 게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되 제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려드리는 것도 조금 부끄러워요. 제 개인적인 실패담을 공개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정직하세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